2019년 글레이셔 국립공원은 2020년까지 빙하가 사라질 것이라는 표지판을 철거했고 모두가 위험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위기는 빙하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기는 미국 서부 지하에 쌓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게 누적되는 물 부족입니다. 이는 서부 전력남을 마비시키고 저수지를 고갈시키며 앞으로 10년 안에 수백만 명 이 물을 찾아 헤매게 만들 수 있는 느린 붕괴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원 기록, 내부 보고서, 그리고 글레이셔 국립공원에 2020년까지 사라진다 표지판 관련 연구들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표지판 철거 당시 언론은 빙하 회복 증거로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에 만들어진 원래 모델이 실패했고 그 수정은 하류에 있는 모든 마을에 훨씬 더 위험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과학자들은 2010년에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다시 현장에 갔고 그곳에서 모든 이야기를 바꿀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음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스페리빙하는 글레이셔 국립공원 고지대에 있으며 미국 본토 48개 주에서 가장 관찰이 집중되는 빙하 중 하나입니다. 2013년부터 미국 지질조사국은 기준 빙하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이 빙하를 추적해왔으며 모든 측정 결과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빙하의 질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눈이 더 이상 여름철에 녹아 사라지는 양을 보충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빙하는 실시간으로 얇아지고 있습니다. 스페리빙하는 이제 공원 내 모든 것의 지표가 되었으며 수치들은 꽤 암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50년 현재 글레이셔 국립공원 지역에는 약 150개의 빙하가 있었고 1910년 공원 개장 당시에도 대부분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 빙하로 간주될 만큼 충분히 큰 것은 26개만 남았습니다. 그 빙하들이 공급하던 개울들은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이 더 따뜻해지고 수위도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몇 주 빨리 수위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공원의 세인트 메리 쪽에서는 거의 얼음물에서만 살아남는 불트라우트가 이제 위협받는 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는 공원 경계 안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류의 농부들은 해마다 잘못된 시기에 수위가 줄어드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기온 기록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줍니다. 1900년 이후로 글레이셔 국립공원은 약 1.3도, 즉 2.4도 정도 따뜻해졌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보다 최대 80%나 더 빠른 속도입니다. 지금은 원래 빙하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보다 적설량이 최소 2주 더 일찍 녹고 있습니다. 산의 형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수목 한계선이 높아지며 과거 너무 추워 나무가 자랄 수 없던 고산 초원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때 공원에서 가장 큰 빙원을 보호했던 그늘진 계곡들마저도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가운 공기 주머니들이 빙하가 버틸 시간을 벌어줬지만 그 보호에도 한계가 있었고 이제 그 한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원 자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방문객 수는 매년 거의 300만 명에 달합니다. 화려한 안내 책자에는 여전히 빙하와 눈 덮인 산들이 등장합니다. 레인저들은 여전히 50년 전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에서 그리넬 빙하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전망대는 예전에 얼음이 있던 곳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공원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훨씬 덜 낙관적입니다. 댄 페이거, 이 공원의 원래 모델링을 이끌었던 미국 지질조사국 연구원은 수년간 이 추세가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그는 공원에 남아있는 많은 빙하들을 풍경 위에 놓인 작은 얼음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예전 예측이 몇 년 어긋났는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키 산맥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안정적인 얼음 저장고가 완전히 기능을 멈출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빙하는 단순히 산 위에 얼어붙은 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계와 비슷하죠. 빙하는 겨울에 내린 눈을 받아들이고 봄까지 보관한 뒤 가장 덥고 건조한 시기에 천천히 물을 방출합니다.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죠. 얼음이 너무 얇아지면 시스템이 멈춥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또 녹지만 이제는 8월 2이 아니라 5월에 일찍 녹아서 한 번에 강 하류로 몰려갑니다. 전체 물의 양은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물이 나오는 시점이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에서는 타이밍이 모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이미 공원 내의 많은 작은 빙체에서 일어났습니다. 위성사진에는 여전히 보이지만 더 이상 빙하처럼 기능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그것들은 정체된 상태입니다. 겉보기엔 같아 보여도 이제는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첫 균열은 수계가 가장 약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가 몬태나주 베브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취약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2024년 6월 17일 세인트 메리 운하 사이펀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 파손은 오전 8시 45분에 발생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두 개의 사이펀관 모두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유실된 부분은 깊이가 30에서 50피트에 달했습니다. 운하가 무너졌을 때 초당 600밑방피트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관계국 직원들은 이미 사이펀관 중 하나에 균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모니터링하며 이번 시즌만이라도 버텨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이펀을 교체하는 데는 대략 7천만 달러가 들 것입니다. 의회는 긴급 임시 지원 패키지를 승인했고 몬태나주는 추가로 2,6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2025년 6월 말 예정보다 빨리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파이프 하나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의존하는지 보세요. 세인트 메리 시스템은 평균적으로 밀크강 유량의 약 70%를 공급하며 가뭄이 드는 해에는 최대 100%까지 공급합니다. 이 시스템은 18,000명의 몬태나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14만 에이커가 넘는 농경지에 관 개수를 제공합니다. 이는 축구장 10만 6천 개에 물을 주는 것과 같으며 블랙피트 부족은 이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포트 벨크냅도 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8개 개별 관계지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이펀이 고장났을 때 부분적인 차질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한 해 전체의 재배 기간 동안 모든 하류 지역이 의존하던 그 물길을 따라 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길을 돌리는 댐은 아직도 재건 중이며 공사는 2028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류에 있는 헐스쿨리 사이펀은 엔지니어들이 다음 고장 지점으로 지목한 후 이미 교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는 고쳤지만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후된 연결고리만 바꿀 뿐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수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하류의 인프라가 아니라 상류의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그 원수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발원지는 국립공원 안에 있는데 그 공원은 대중의 인식 속에서 고장나고 있는 물공급 체계가 아니라 그저 경치 좋은 관광지처럼 여겨집니다. 얼음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족 국가들과 농업지구들은 이미 긴급 자금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는 걸까요? 왜 그들은 우드로 윌슨이 백악관에 있을 때 만들어진 파이프를 수리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몬태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몬에는 트리플 디바이드 봉우리가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눈송이를 떨어뜨려 보세요. 눈송이가 바위의 어느 쪽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그 눈송이는 3개의 다른 대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서쪽으로 흐르는 물은 플랫헤드 강으로 들어가 결국 태평양에 도달합니다. 동쪽으로 흐르면 미주리강, 미시시피강을 거쳐 멕시코만에 도달하게 됩니다. 북쪽으로 흐르면 세인트 메리강이 물을 캐나다로 실어 나르고 결국 북극해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의 봉우리에서 3개의 대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말은 이 공원의 얼음이 몬태나주에만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얼음은 태평양 북서부 전력망, 대평원 밀밭지대, 그리고 국제국경을 넘는 강들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합친 경제 규모는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플랫헤드 쪽이 전력 공급에 가장 중요합니다. 3개의 지류가 이곳으로 흘러듭니다. 노스포크는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서쪽 경계를 따라 흐릅니다. 미들포크는 남쪽 경계를 따라 흐릅니다. 두 강 모두 공원의 빔원에서 녹은 물을 직접 받아 하류에서 플랫헤드 강 본류로 합쳐집니다. 사우스포크는 공원 남쪽의 밤 마샬 야생지에서 흘러와 더 넓은 적설 지역에서 유입된 물을 보태줍니다. 모든 물줄기는 공원 서쪽 입구에서 불과 15마일 떨어진 헝그리 호스 저수지로 모입니다. 그곳에서 물은 전력으로 바뀝니다. 헝그리 호스 댐은 태평양 북서부 전역에 걸친 31개의 연방 수력발전 시설을 포함하는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 시스템의 최상단에는 지역 생산의 중추인 그랜드 쿨리 댐이 있습니다. 하지만 헝그리 호스는 일정하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첨두 수요 시간대에 맞춰 가동됩니다. 헝그리 호스 댐은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가동량을 늘립니다. 바로 그 시기가 예전에는 빙하에서 녹아내린 유수가 배경에서 안정화 역할을 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물줄기는 북부 대평원의 밀, 보리, 사탕무 농장에 물을 공급합니다. 그 곡물 중 일부는 캐나다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1909년 경계수역 조약은 여전히 세인트 메리강과 밀크강의 물을 두 나라가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약은 물의 흐름이 안정적일 것으로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봉우리 하나가 제 기능을 온전히 못하면 피해가 한 주나 한 나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거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버너비 전력청, 즉 BPA는 미국 서부 8개 주에 전기를 판매합니다. BPA는 강의 흐름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건설된 수력발전 시스템에서 전력을 끌어옵니다. 요금 체계도 예상되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예상 발전량이 부족할 때 BPA는 전력 시장에서 대체 전력을 구매하거나 부족분을 그대로 전력 회사에 전가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 비용은 가정의 전기 요금에 반영됩니다. 동시에 이 지역은 북미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들이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컬럼비아강 수계에서 나오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수력 발전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은 훨씬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작업을 위해 규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은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유역으로 연결됩니다. 콜롬비아 네트워크에 물을 공급하는 같은 상류의 눈과 얼음, 그리고 한때 늦여름 수요를 완충해주던 빙하수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수요는 가속화되고 있지만 인프라는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원천 수자원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얼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무언가에 관한 것으로 바뀝니다. 2024년 6월 17일 세인트 메리 사이펀이 고장났을 때 물의 흐름은 멈췄지만 수건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약도 무효화되지 않았습니다. 방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시스템은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법적 기록과 물리적 현실 사이의 그 간극이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거의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간극을 만들어내는 규칙을 선점주의라고 합니다. 먼저 권리를 확보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뜻이죠. 가장 이른 청구가 우선적으로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이는 19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법원 기록과 행정 판결을 통해 집행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북부 몬태나의 세인트 메리강 같은 구간에 2명의 목장주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한 가족은 1908년에 물 사용권을 신청했습니다. 다른 가족은 1962년에 도착했습니다. 강이 두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수위 이하로 떨어지는 가뭄의 해에는 1908년에 물 사용권을 신청한 가족이 자신의 할당량을 모두 받습니다. 1962년에 온 가족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줄어든 양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이 시스템은 초기 사용자들의 확실성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해마다 점점 줄어드는 강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권리들은 여름철 유량이 일정하고 빙하가 녹아 계절마다 안정적인 완충 역할을 하던 시기에 작성되었습니다. 그 완충 역할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항상 믿어왔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강들을 안정시켜주던 얼음이 더 이상 저장 시스템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시스템이 법정 문서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불공평하게 나타납니다. 후순위 사용자들은 물 공급이 끊깁니다. 선순위 사용자들은 같은 강둑에서 그 상황을 지켜봅니다.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시스템은 더 심하게 분열됩니다. 후순위 사용자들은 물 관련 법원에서 제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선순위 사용자들은 우선권을 지키려 맞서며 소송은 수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가 제속도로 진행되는 동안 실제 물 공급은 그 아래에서 계속 줄어듭니다. 몬태나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다호, 와이오밍, 콜로라도, 유타, 네바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모두 같은 규칙의 변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전체의 법적 체계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자원을 분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포트베크넵의 그로방트와 아시니보인 부족은 밀크강과 관련된 물 사용권을 수년간 협상해왔습니다. 그들이 2026년에 마무리하려는 합의는 빙하 융해수가 인위적으로 강의 유량을 증가시키던 시기의 평균 유량을 기준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 평균치의 기준이 되었던 물은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1908년 민터스 원칙은 연방정부가 인정한 부족들에게 대부분의 주 정부 청구보다 우선하는 물 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로 인해 부족의 권리는 서부에서 가장 보호받는 권리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권리는 그 보장의 근거가 된 강만큼만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강은 어떤 합의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합니다. 할당과 현실 사이의 같은 간극이 몬태나를 분열시키고 있는데 이제는 북미 역사상 가장 큰 국경 간 물 협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강 조약은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 유역에서 홍수 조절과 수력 발전 협력을 관리해 왔으며
국경 간 안정성의 모범으로 널리 여겨졌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에 협상이 갑자기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시스템 전체가 기반하고 있는 조약이, 그 조약이 만들어졌던 물리적 시스템이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변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이제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물 관련 조약이 현실과 동떨어져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 분지는 미국 수력 발전의 상당 부분과 주요 농업 지역, 그리고 중요한 화물 운송 경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시스템의 상류 제어의 대부분은 캐나다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협정은 강 자체가 예측 가능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겉보기에는 시스템이 여전히 건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수지는 목표 수위에 근접해 있습니다. 주요 댐들도 계속 방류 중입니다. 분지의 많은 지역에서 강의 유량은 여전히 과거 평균에 가깝지만 이런 안정된 모습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바로 그 이유가 위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빙하가 더해주는 추가 유량이 아직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음이 새로 생기는 속도보다 더 빨리 녹고 있어서 그 추가로 녹은 물이 강에 덤처럼 더해진 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족 현상을 일으킬 그 동일한 손실이 지금은 그 부족을 숨기고 있습니다. 원래 조약에는 숨겨진 엄격한 기한도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60년간 보장되었던 홍수 조절 조항이 만료되었습니다. 그 조항이 만료되자 시스템은 현대의 다양한 변수들을 완전히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사례별 홍수 관리 프로토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강을 위해 만들어진 체계입니다. 워싱턴주의 마리아 켄토의 상원의원은 고조되는 무역 긴장이 콜롬비아강 협정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본네빌 전력청은 논평 요청을 국무부로 넘겼고 국무부는 몇 달째 공개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스템에 보이는 물의 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압박이 다시 커질 때 이를 다루는 규칙이 여전히 이 시스템의 실제 작동 방식과 맞느냐는 점입니다. 수문학자들은 이 전환점을 피크워터라고 부릅니다. 이는 빙하에서 공급되는 강이 최대 유량에 도달한 뒤 영구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빙하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눈이 내리면서 얻는 물의 양만큼 거의 같은 양의 물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기후가 따뜻해지면 그 균형이 깨집니다. 수백 년에 걸쳐 쌓인 얼음이 새로 쌓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은 실제로 강의 유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계절성 유출수 위에 추가로 녹은 물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강물의 수위가 높아지고 저수지는 더 가득 차 보이며 전체 시스템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급증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시스템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됩니다. 빙하는 더 이상 그 추가적인 유출을 유지할 수 없는 지점까지 줄어듭니다. 보너스 단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정상으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준선으로 떨어지는 것이며 그 기준선은 기존 인프라가 설계 기준으로 삼았던 어떤 조건보다도 더 낮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 서부는 그 급증 현상 속에 있습니다. 일부 작은 유역들은 이미 정점을 지났습니다. 콜롬비아 강과 미주리 강처럼 더 큰 시스템들은 2030년대에서 2050년대 사이 어딘가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연도는 유역에 따라 다릅니다. 저수지 규정, 관계 계약, 수력 발전 일정 등은 여전히 최근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의 기록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수십 년간의 추가 빙하 해빙수로 인해 부풀려진 것이며 그 물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시기가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연방 기관들도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척국은 이미 기술적인 용어로 옛 가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 생각은 이제 구식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류는 여전히 변함없고 모든 것이 과거 기록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꾸면 수십 년간의 법적, 정치적 합의를 한꺼번에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신 이 시스템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모순 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밀크리버 프로젝트는 예전 규정에 따라 작성된 그 계약에 따라 물을 공급하던 관로를 교체하는데 7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2026년에 선순위 수리권을 가진 같은 구역들이 2040년에도 그 권리를 갖게 될 텐데 그때는 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옆 유역인 플랫헤드 관계 프로젝트는 엄청난 인프라 불균형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0년대 초에 최대 유량에 맞춰 설계된 새로운 펌프들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급증이 이미 예외적인 경우가 되어버렸다면 그 시스템들은 거기에 맞춰 조정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더 큰 강에 맞춰져 있는 거죠. BPA도 같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전력 판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장 최근 계약도 지난 30년과 일치하는 수력 발전량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 30년엔 급증이 있었지만 앞으로 30년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주체들도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몬태나와 아이다호 북부의 농업 대출 기관들은 농지 가치를 담보로 운영 자금을 대출해 왔습니다. 그 농지 가치는 현재의 유량 조건을 전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출의 담보는 꾸준한 물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물 공급이 끊기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도 함께 떨어집니다. 지역은행과 연방 대출 프로그램은 이를 실제 위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끝나면 그 공백은 무엇이 메우게 될까요? 댐 운영 기관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개강국의 기후 전략은 과거의 기록이 더 이상 미래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 공병단은 컬럼비아강 수계에 대한 기후 조정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지역 사무소들은 달라지는 수문 조건이 현장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 여러 유역 전체 영향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운영 규칙을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규칙을 바꾸는 것은 소유권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서부의 모든 선순위 수리권은 그 뒤에 있는 시스템이 일관되게 유지될 때만 효력이 있는 한 장의 종이일 뿐입니다. 기준선이 공식적으로 바뀌는 순간 그 종이들은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내부 보고서와 기후 시나리오에서 앞으로 나아가지만 대외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그에 맞춰 바뀌지 않습니다. 결정들은 여전히 옛 틀을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틀을 바꾸는 것은 어떤 기관도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는 싸움을 촉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관 내부에 분열된 현실을 만듭니다. 강의한 모습은 모델과 예측 속에 존재합니다. 또 다른 버전은 허가와 계약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전이 실제로 무엇이 건설되고 자금이 배정되고 공급될지를 여전히 좌우합니다.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적용하면 너무 많은 합의가 한꺼번에 깨지기 때문입니다. 북부 몬태나 수자원 안보 법안이 현재 의회를 통과 중입니다. 이 법안은 밀크강 사업에 15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후된 운하, 붕괴 위기의 댐, 그리고 저장 시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된 구조물들이 무엇을 공급할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얼음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늦여름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미 육군 공병단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시스템의 다른 부분에서 겪고 있습니다. 미 육군 공병단은 주요 강 유역의 홍수 조절을 담당합니다. 과거의 홍수 패턴이 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류 작업 때문에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계속 작동하지만 운영자들은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압니다. 그 불일치는 결국 드러나지만 한 번에 모든 곳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먼저 특정한 곳에서 그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급짐 이후 유량에 대한 모든 예측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공원의 남은 빙하에서 물을 공급받는 유역들은 수위가 떨어질 것입니다. 2030년대에서 2050년대 사이 언젠가 여름철 기저 유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고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확실합니다. 그 어떤 시나리오에도 그 물이 돌아오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구적인 감소를 전제로 작성된 주요 계약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류에 있는 댐들 역시 영구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적이 없습니다. 헝그리 호스 저수지는 계절 변화에 대응하도록 설계됐지만 장기 유입수 감소에는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수위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시스템은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약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터빈의 효율이 떨어지고 발전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을 넘어서 이 패턴은 농업에서도 반복됩니다. 전체 지역이 지속적인 높은 유량을 전제로 확장되었습니다. 토지가 전환되고 부채가 늘어나며 생산량도 이미 사라져가고 있는 수자원 체계에 맞춰 확장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시간으로 조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결국 나타날 때 그것은 시스템 전체의 조정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지역별 실패, 농장마다, 구역마다 연속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물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규모에 맞는 플랜 B는 없습니다. 수많은 목장주, 농부, 부족들의 생계와 심지어 AI 경제의 미래까지도 콜롬비아 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의 흐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개척국은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BPA도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회사들 역시 거의 확실히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무료로 제공되던 얼음의 완충 역할을 대체할 만큼 충분히 큰 저장 시스템에는 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된 법안들은 노후 파이프 문제만 다루고 유역 전반의 급증 이후 수자원 공급 격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물리적 유량이 감소함에 따라 배분 몫을 조정하는 국제 협정은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계국 등 핵심 기관 내부에서도 장기 모델의 위험 신호가 새로운 건설을 촉발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현 전략들은 기존 시스템 내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더 높은 효율의 관계, 소규모 저수지 확장, 더 나은 예측, 그리고 수요 측면의 절약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빙하가 무료로 제공했던 저장 능력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북부 시스템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단순한 압력만이 아니라 눈에 띄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남서부에서는 이 위기가 수년 동안 공개적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네바다는 부족함을 중심으로 전체 보존 모델을 재구축했습니다. 야외 물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경은 블록별로 단계적으로 축소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도시는 물 절약을 눈에 띄는 시민 프로젝트로 만들었습니다.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도 대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제한, 의무적인 감축, 휴경 농지, 그리고 누가 언제 더 적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공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산업들조차 줄어드는 공급량에 맞춰 자신들의 수요를 정당화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으로 미뤄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농업 일부 지역은 이미 금호 축소를 통보받았고 애리조나의 확장되는 그 외 지역에서는 매년 지하수 펌핑 제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남서부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리튬 추출 노력조차도 같은 현실을 반영합니다. 물 부족이 결정적인 제약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상황은 많이 다르게 보입니다. 글레이셔 국립공원에서 공급되는 유역에서는 압력이 존재하지만 그 압력은 시기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유량의 급증으로 인해 시스템은 기반이 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파이프는 여전히 물을 운반하고 있고 계약도 여전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조약들도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폴스 같은 곳에서는 대대적인 대중대상 물절약 캠페인이 없습니다. 아이다호주 전체에는 물주기 제한이 없고 플랫헤드 일부 지역에서 새로운 관계 연결에 대한 더 엄격한 통제와 같은 소규모 지역 제한만 있을 뿐 사회 전반에 공개적인 문제 직시는 없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긴박하지만 현장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느껴집니다.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게 가장 힘든 점은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가장 적은 발언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필립스 카운티의 밀 농부들은 콜럼비아강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헤이버 근처의 목장주들은 헝그리오스 계약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블랙피트 보호구역의 부족원들은 경계수역 조약에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며 대가는 가장 혹독할 것입니다. 로킵과 테리 레니스징크 같은 목장주들은 이미 얼음이 사라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겪고 있습니다. 수세대 동안 눈과 빙하는 천천히 시냇물을 공급해 목초지를 푸르게 유지했고 목장주들은 8월의 더위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레니스 징크는 자신의 땅이 예전보다 몇 달이나 더 일찍 먼지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산의 차가운 물이 관계 수로로 흘러들지 않으면 풀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풀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조킵은 소들이 가장 물을 필요로 할 때 물 웅덩이가 말라버리고 시냇물이 거의 없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목장주들은 답이 없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를 일찍 팔거나 예전에는 공짜로 물을 내주던 땅에 수천 달러를 들여 물을 실어 나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목축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블랙피트 부족에게 이것은 수세대에 걸쳐 이곳에서 이어져 온 삶의 방식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실시간으로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고 습지를 복원하며 심지어 비버 모방 구조물을 만들어 빗물이 빠져나가기 전에 유출을 늦추고 물을 가두고 있습니다. 블랙피트 보호구역에서는 빙하가 녹는 것이 먼 미래의 기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누가 이 땅에 남을 수 있는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 아직 남아있는 26개의 이름이 붙은 빙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도 그 빙하들이 남아있을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주제입니다. 하지만 여름에 녹는 양이 겨울에 내리는 눈보다 많으면 빙하는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 지구온난화, 증가하는 오실가스 배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빙하가 이 유역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빙하가 녹아나오는 물의 총량은 계절성 적설과 지하수에 비해 적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도 물을 공급하지 않는 시기에 빙하는 물을 방출합니다. 그 역할은 어떤 사업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무너지면 여름철 물에 의존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강이 한꺼번에 모두 제 기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강은 모두가 가장 많이 의존하는 시기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7월과 8월,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이자 농경지에 물이 필요하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결책에 대한 압박을 만듭니다. 급증이 계속되는 한 아직 행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장 능력을 다시 구축하고 기대치를 조정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들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더 시급하게 느껴지는 긴급 상황들에 의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고장난 사이펀, 손상된 댐, 할당을 둘러싼 법정 싸움, 또 한 번의 보수 작업. 각각의 문제는 따로따로 처리됩니다. 이들 중 어느 것도 근본적인 더 큰 변화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계속 바쁘게 돌아갑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방금 고장난 것을 계속해서 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상황이 오래 계속될수록 모든 것이 더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정상적으로 보일수록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을 정당화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변화가 일상생활에서 분명해질 때쯤이면 쉬운 선택지는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기반 시설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합의들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반 시설과 합의들이 만들어졌던 조건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빙하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빙하는 누군가가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 모든 것을 그 위에 세울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서부 지역의 수자원 체계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믿고 기반으로 삼을 만큼 확실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연방 기관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투자원 사무소, 조약 협상가, 대출기관, 공익사업자, 도시관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빙하가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님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하류에 세워진 많은 것들이 그것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영구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즐겁게 보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맵팩에서 뵙겠습니다.